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까지 우리는 평범하지만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수면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굴리는 백수처럼 치열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한 반증처럼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대표 키워드가 바로 힐링이죠. 조용히 책장 넘기는 소리나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를 담은 영상 등 최근 SNS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들만 봐도 우리 사회에서 힐링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삶 속에서 가쁜 숨을 잠시나마 떨치게 해줄 자신만의 힐링 포인트를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상 속 심리학 그 두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심리 콘텐츠 랩 마인드 플레이팅 대표 허용회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연 주제는 이제 힐링에 대한 겁니다. 키워드가 힐링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심리학 강연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힐링을 주제로 제가 강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뻔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뭐 괜찮아요, 뭐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만의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상투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시면 심리학이 당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지어봤는데 심리학이 특히 심리학 책들이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뭐 괜찮다, 뭐 당신의 잘못 아니다, 뭐 잘 될 거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도대체 심리학자들은 무슨 근거로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혹시 궁금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파헤친 결과물입니다. 자,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을 가죠. 약을 먹거나. 자,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뭐 병원을 갈 수도 있어요. 네. 정신병원 간다고 대답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가죠. 몸이 아플 땐 가는데 마음이 아프면 병원에 안 가죠. 꺼림칙하거든요. 자, 대신에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 대신에 어디 갈까요? 병원 대신에.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죠. 아니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들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있어요. 아주 흔히 일상에서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하는 선택. 바로 이거예요. 심리학 책을 찾는 거죠.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담긴 심리학 책을 찾는 거예요. 읽으면 이제 좋은 말들 나오거든요. 저는 이 심리학 책을, 특히 힐링에 대한 책들을 보는 걸 일종의 진통제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몸이 아플 때 일시적으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좀 낮춰줘요. 좀 완화를 시켜줘요. 하지만 이제 그 효과가 오래 가진 않아요. 그 다음날 다시 학교 가고 직장 가면 또 아프거든요. 그 상사는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다만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진통제로서의 심리학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책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 권이나.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에요. 뭐 가운데 있는 미움받을 용기는 사실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것 같고요. 자존감 수업 최근에 유명했었던, 그리고 뭐 이런 책들. 그래서 힐링에 대한 책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너무나도 많죠.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책들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당신이 불안하고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며 뭐 억압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뭐 당신은 이미 열심히 살아왔고 그걸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뭐 칭찬하고 다독여라.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다 저거예요. 약간 뭐 맥락이 좀 다를지언정 결국 이 말을 하는데,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게 오늘 강연의 주제죠. 전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머릿속의 공포라고 하는 것과 심리 현상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리학이 여러분한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 머릿속의 공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성격 테스트의 결과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공감이 좀 가시나요? 네. 이런 반응 혹시 없었나요? 아,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나 같은데, 예, 내 얘기 같아요. 예. 사랑하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날 비판해 보기도 하고, 뭐 나는 근데 또 문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고, 뭐 자신감에 차 있을 때도 있지만, 뭐 가끔씩 우울하고 슬프기도 하고, 예. 사실 잘 보면 꼭 내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한테나 다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아, 맞다. 이건 내 얘기인 것 같아.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봐요. 예. 글을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 친밀한 관계에 매달리고 분리되는 걸 두려워한다. 뭐 친밀한 관계가 끝나면 뭐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관계를 찾아 나선다. 뭐 거부를 두려워하고 승인받지 못할까 봐 민감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이 좀 되시나요? 공감이 안 간다는 분도 계시고 공감이 간다는 분도 계신데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이런 것에 민감하거나 뭐 사람들 앞에 서면 불안감을 느낀다. 뭐 모임이나 파티에 나갔을 때 잘 아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 예. 주위에서 혹시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위에서 한 번쯤 볼 법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예. 자, 이 글의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이 글을 가지고 왔느냐? 의존성 성격 장애고요. 위에는. 밑에는 사회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이상심리학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들을 읽을 때 앞서 보셨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두 설명을 봐도 가끔 내 얘기인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 꽤나 흔한 것 같은데 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얘기 같단 말이에요. 네. 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네. 누구한테나 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꼭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는 있는데 예, 뭔가 내 얘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맞아 하는 것. 자, 심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 반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를 보자면 이제 보편적인 성격이나 심리적인 특성들을 자기만의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심리적 경향성을 반엄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반엄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죠. 혈액형 성격설이죠. A형은 어떻다, B형 남자는 어떻다, O형, A, B형은 어떻다 하는 것들 있죠. 예, 혈액형 성격설이 대표적인 반엄 효과의 사례죠. 예, 애매한 그냥 일반적인 서술을 해놨는데 A형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짜맞추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혈액형 성격설 믿으시나요, 실제로? 뭐 안 믿는다고 하실 분도 있고 믿는다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혈액형 성격설은 사실이 아니죠. 예, 잘못된 것이죠. 예,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죠. 그런데 자, 이건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목을 보시면 10명 중 6명이 혈액형별 성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사인 줄 아세요? 작년이에요. 작년 10월 31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혈액형 성격설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믿으면 뭐 어때? 뭐 잘못된 거라도 뭐 믿는다고 큰일 생기겠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재미로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자,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라도 제가 우리말로 다 써놨거든요. 예. 자, 이거는 2004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연구예요. 자, 일본에서는
1984년도에 혈액형 성격설이 엄청난 전국적인 인기를 타요. 예. 그 혈액형에 대한 성격 유형 어쩌고저쩌고 심리검사 그런 거 나온 게 다 일본이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혈액형별 성격이 있다 없다 난리가 났었어요. 일본에서. 그때 이제 그 현상을 분석한 사회심리학적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목을 보시면 자, 혈액형 성격 고정관념과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자기충족적 예언이란 뭐냐면 이제 내가 기대한 대로 바라고 믿는 대로 미래의 내 행동을 맞춰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무당을 만나서 내가 이제 어떤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당신은 미래에 뭘 하게 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미래에 그 무당이 예언한 대로 가게끔 내 행동을 맞춰가요. 나도 모르게. 기대한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예.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까요? 예. 자, 이 혈액형 성격설과 자기충족적 예언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자, 1984년을 기점으로 A형, B형 고정관념과 성격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984년 이전까지는 혈액형 성격설을 아무도 몰랐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도 혈액형 성격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과 고정관념 믿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혈액형 성격설이 난리가 난 유행을 탄 1984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혈액형 성격설대로 자신의 성격을 맞춰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나는 A형이니까 소심해. 나는 B형이니까 뭐 되게 외향적이야. 뭐 나는 AB형이니까 뭐 돌 플러스 I야. 이런 식으로 내가 믿는 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을 맞춰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잘못된 믿음이 고착화되면 그 믿음은 결국 실체를 가진 진실이 돼요. 예,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인 거죠. 예, 어쨌든 반엄 효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라고 내 얘기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은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애매한 말이다. 예, 그 사례를 보셨는데 사실 혈액형 성격설뿐만 아니라 이제 반엄 효과에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별자리별 뭐 어떤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무속인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예, 그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사실 단지 심리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각종 이제 개인의 그냥 주관적인 믿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 없는 심리 테스트들이 인터넷엔 되게 많잖아요. 뭐 되게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음식 먹는 취향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상황 같은 걸 줘요. 제가 최근에 봤던 건 어떤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에 돌았던 건데 뭐 예를 들어 당신이 뭐 길을 걷고 있다가 어떤 외딴 저택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계단에 올라가고 음산한 분위기인데 근데 뭐 누군가가 밑에서 문을 연 소리가 들린다. 어떡하지? 내려가서 확인하나? 숨나? 그래서 A, B, C, D 뭐 선택지를 줘요. 그래서 뭐 A를 고른 당신은 뭐 사이코패스다. 뭐 B를 고른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C는 어떻고 D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심리 테스트를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예. 하지만 일단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원래 척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의학적 기술을 상용화할 때 여러 번의 임상 시험 적용 과정 거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심리 테스트 하나를 만들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들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제 뭐 뭘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과 또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들에 있는 문헌들을 다 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 테스트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꼭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힐링 심리학을 볼 때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우울증에 대한 책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우울한 사람들은 어떻고 저쩌고 할 때 아, 내 얘기야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나 진짜 우울증 아니야? 이제 이상 심리학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걱정, 그런 생각 한 번쯤 누구나 다 해봐요. 다양한 정신장애 이야기들을 쫙 보면서 나 이렇게 보니까 약간 강박장애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나도 불안장애 있는 거 아니야? 요새 좀 불안한데? 아, 나 우울증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병이 되죠.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요. 예. 신체적 증상에 대해 잘못된 인식. 뭔가 그냥 살짝 잠깐 뭔가 좀 긴장이 생긴 건데 나 뭔가 강박증 있나 봐 하고 과다하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 몸의 현상을. 신체화 증상으로도 발전이 가능하죠. 그냥 마음속으로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배가 아파지는 거고 진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건강 염려증은 소위 닥터 쇼핑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요. 혹시 닥터 쇼핑 들어보셨나요? 네, 닥터 쇼핑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의사한테 이제 선생님 저 몸이 좀 어떻게 안 좋은데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아, 이상이 없네요. 정상이네요. 그냥 가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못 믿어요, 그걸. 아닌데 저 의사 돌팔이 같은데 이러고서는 다른 의사를 또 찾아가요. 근데 그 의사도 괜찮다 그래요. 아, 얘들 왜 이래? 또 가요. 네, 계속 이 약, 저 약 다 찾고 이 의사, 저 의사. 네, 닥터 쇼핑 현상을 만들어요. 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네. 심리학이 여러분한테 괜찮다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예요. 심리학 책들을 보다 보면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강박증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전문가의 소견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서적에 있는 뭐 체크리스트대로 이제 판단도 해봐야 돼요. 예, 쉽게 판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 대부분은 사실 괜찮아요. 내가 우울증인 것 같지만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고 심리적인 문제가 큰 것 같지만 사실 괜찮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지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정하라고. 괜찮으니까 일단 캄다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자들이 여러분한테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걱정에 대한 마지노선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계속 마음속에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보다 비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심리 현상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질문이에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사람과 저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위축되고 불안하고 우울하다. 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한테 고민 상담을 의뢰해 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견뎌 짜샤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네,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심리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비교해도 된다. 우울한 것은 당연한 거야. 불안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통 보이는데 자, 왜 그런가? 자, 나쁜 심리학. 이전 강연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심리학 용어들이 있어요. 뭐 고정관념, 사회적인 비교, 열등감, 무기력, 우울, 불안, 공포,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착각. 자, 이런 단어들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쵸.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고정관념은 왠지 타파해야 될 것 같아요. 창의성의 적일 것 같아요. 사회적 비교는 열등감을 낳을 것 같고 뭔가 공포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느낌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실제로 이 현상들에는 아무 죄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집어넣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심리학 용어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존과 생식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름의 생존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자, 고정관념을 예를 들어 보자면 자, 고정관념이 안 좋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 알죠.
자, 고정관념은 그렇다면 왜 긍정적일 수도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리한테? 고정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이에요.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 다음엔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어떤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습된 것이 인지적인 스키마로 남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면서 판단 내릴 수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일일이 새롭게 판단하고 고려하려면 정신적인 부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빠르게 효율적인 휴리스틱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고정관념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회적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측면 다 알아요. 열등감 느끼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죠. 자극을 받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더 신중해질 수가 있어요. 예. 좀 더 신중하게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대비할 수가 있죠.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 연애할 때 집착하면 안 좋은 걸로 보통 생각을 하죠. 집착하지 마. 뭐 그냥 쿨하게 좀 하면 안 돼? 싫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건 아기들한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소위 애착이라고도 하는데 부모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을 해야만 아기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심리학 대부분 용어들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그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심리학자들의 오랜 관심사는 정신건강과 자기지각의 관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중립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있는 그대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자, 어떻게 볼 때 가장 정신건강에 이로울까요? 긍정적으로 볼 때. 예.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심리학자들의 종래의 생각은 다 여기였어요. 근데 나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 나에 대해 착각하지 말고 나를 비관적으로 볼 것도 아니면 나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보는 것, 예, 그게 정신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부정적인 인식이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자, 심리학에는 우울한 현실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평범한 사람보다 오히려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할 때 현실적이고 드라이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착각. 자, 긍정적인 착각이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 긍정적인 착각은 뭔가 기쁨이나 만족감을 더 쉽게 경험하게 해주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몰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결국 긍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립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어딘가에는 최적점, 옵티멀 마진이라고 하는 지점이 존재할 텐데 아직까지 거기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섣불리 어느 한 방향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 착각하는 게 무조건 좋은가 나쁜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착각하는 것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에는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심리 현상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왜 비교하느냐, 왜 열등감을 갖느냐, 그 현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지나치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네. 너무 과잉되진 않았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하긴 하되 뭐가 좋고 나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소위 이제 이런 식의 멘토 조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멘토링 받다 보면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울해요, 열등감을 느껴요라고 할 때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모순이에요. 두 문장은 말이 되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면서요. 그런데 타인과 비교하고 있는 나 자신은 왜 못 사랑하냐는 거죠. 예,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것. 그게 심리학자들의 원래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니까. 예.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저 자신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위축되고 불안하고 우울하다. 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한테 고민 상담을 의뢰해 왔다면 자, 비교해도 된다. 우울한 것은 당연한 거야. 불안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대부분의 모든 심리학 용어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착각하는 것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것. 그게 심리학자들의 원래 진짜 하고 싶은 말.